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콘덴서 부분을 설명을 하다가 다 마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수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정전 용량을 카패시턴스 C라고 뭐죠? 요거를 이렇게 뒀었는데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는 단위가 페럿입니다. 페럿. 요거는 저번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그죠? C 양단에 V라는 전압을 걸었을 때, 그죠? 이 C에 배터리에 충전되는 전압을 Q라고 우리가 뒀을 때, 그죠? Q는 배터리의 정전 용량하고 걸어준 전압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그죠? Q는 CV라는 이 식을 통해서, 그죠? 이 식을 만들어냈다, 그죠? I는 콘덴서의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더라는 거. I는 CdVdt잖아요, 그죠? 저 식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식입니다. 저 식 굉장히 중요한 식이죠. I는 CdVdt라는 식.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페이저 부분을 좀 다루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고학년에 올라가면 앞으로 트랜스폼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퓨리에 트랜스폼, 이런 트랜스폼이 많은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트랜스폼은 시간 영역의 어떤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옮겨서 표현하는 방식을 트랜스폼이라고 얘기를 해요. 트랜스폼. 이 페이저가 일종의 트랜스폼입니다.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시간 영역에 DDT라는 미분 연산자 있죠. 이걸 주파수 영역으로 트랜스폼 옮겨보면은 이게 J 오메가. 그러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앞으로 이런 배우게 될 텐데 S는 이 복수 주파수로 표현돼요. 이게 주파수 영역을 넘겨버리면. 그 다음에 적분식이죠, 그죠? 인테그럴 dt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트랜스폼을 하면은 주파수 영역으로 옮기면은 J 오메가 분의 1로 이렇게 표현되더라는 거죠. 요 식을 그냥 외워두세요. 자, 콘덴서의 전류와 전압 관계식이 I는 CdVdt라는 이런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페이저 크기와 위상으로 표현하는 방식인데, 결국 이 시간 영역의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그죠? 옮기라는 그런 말입니다. 의미가. 그래서 이걸 트랜스폼을 하면은, 그죠? 트랜스폼을 하면은 소문자 I는 구분하기 위해서,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I는 대문자 I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DDT는 J오메가로 표현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I는 J의 오메가 해도 돼요. J오메가. C 이거는 상수니까 그때는 적어주면 되죠. 상수 C. 소문자 V는 대문자 V를 이렇게 바꿔줘도 돼요. 주파수 영역을 옮겨보니까, 그죠? 여기 J가 위상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90도 위상하고 90도. 그죠? 뭐 직각좌표 중에서 직각좌표에 보면 X축, Y축 보면 실수축, 허수축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죠? 그 J가 허수축에 해당되는 부분. 위상하고 90도죠, 90도에 D. 이건 크기라고 해요. 크기와 위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했죠. 콘덴서가 가지고 있는 저항을 R, Z라고 임피던스라고 하죠. 임피던스. 콘덴서가 가지고 있는 저항을 ZC라고 합시다. 오hm 법칙에 이 저항이라 생각하면 저항은 일단 여러분들은 교류 저항입니다. 교류 저항을 임피던스라고 해요. 저항은 오hm 법칙에 의해서 R은 I분의 V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Z는 I분의 V 이렇게 돼. I분의 V. 그럼 이 식에서 I분의 V 형태로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면 I를 이렇게 넘겨주면 되죠, 그죠? 그럼 J 오메가 C는 이쪽으로 좌변을 넘겨주면 되니까 이 분모에 들어가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돼요. J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허수잖아요, 그죠? 허수 루트에 마이너스 1이라는 허수입니다, 그죠? 이제 분모에 대해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분모 분기에 J라고 곱해고, 그죠? 식 성립하죠? 똑같이 지금 분모 분기에 곱했으니까 J 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J 제곱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되고, 이걸 콘덴서가 가지고 있는 저항,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해요. 기호를 XC로 표현합니다. 마이너스 J의 XC 단위는 Ω이죠. 저항이면 저항, 교류저항, 임피던스가 되겠잖아요, 그죠? 임피던스 그러면은 이게 콘덴서가 가지고 있는 저항이고, 위상이 이렇게 이제 부가가 되면은, 그죠? 가비가 되면은 그걸 우리 임피던스라고 해요. 콘덴서가 가지고 있는 저항을 용량성으로 리액턴스, 그죠? 위상이 이제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J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콘덴서가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가 됩니다. 위상 관계를 살펴보니까 이걸 벡터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J가 어디에 그려지냐면은 R은 위상하고 저항은 위상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이 수평축에 그려집니다. 그 마이너스 아까 플러스 J가 위상이 90도니까 마이너스 J면 위상은 마이너스 90도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죠? 콘덴서가 가지고 있는, 그죠? 콘덴서가 가지고 있는 이 저항의 위상이라는 게, 그죠? 저항보다 90도가 높더라는 거죠, 그죠? 참고로 코일은 90도가 없습니다. 이건 다음에 배우게 될 건데, 코일은 유도성을 리액턴스, 용량성을 리액턴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 그림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들으시는 위상관계가. 저항은 상관없는데 위상하고, 그죠? 코일이나 회로에 콘덴서가 들어가게 되면은 저렇게 위상이 변하게 됩니다. 그 위상 부분을 여러분들이 일단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콘덴서에 가지고 있는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정전 용량을 구해봐라 그러면은 일단 그림을 좀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조금 전에 유전율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전체를 여기 집어넣습니다. 극판 사이에 이 극판의 면적을, 면적 있죠, 그죠? 이 면적을 A라고 해요. 극판과 극판 사이에는 유전체를 집어넣는 거고, 그 극판의 간격을 D로 합시다. 쿠올롱의 법칙을 살펴보면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 두 전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거리가 가까이 붙어 있으면 있을수록 그만큼 영향을 더 많이 준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죠? 거리하고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죠? 배터리 영향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에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서로 간에 영향을 덜 주기 때문에, 그죠? 그만큼 용량도 작아지게 됩니다. 배터리에 충전되는 전하량이 작아진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리에 일단 반비례하더라는 거. 자, 요 세 가지 파라미터를 가지고 배터리의 용량을 우리가 한번 구해볼 건데, 일단 배터리 용량을 캐패시턴스라고 그랬잖아요. 정전 용량. 이 C는 유전체, 전기를 띠는 그런 비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전기를 가진다 이 말입니다. 유전체라는 게. 그래서 이게 크면 클수록 용량이 더 커지겠죠.
비열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전하를 충전시키는 배터리의 면적인데, 그죠? 저 그릇이 크면 클수록 더 충전되는 전하량이 더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C는 면적에는 필요하더라고요. 방금 D하고는 서로 반비례가 되어 있다. 방금 설명했잖아요. 그죠? D하고는 반비례가 됩니다. 요걸, 요 세 가지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배터리의 정전 용량은 입실은 D분의 A라는 이런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식도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배터리의 용량을 결정하는 식입니다. 그죠? 입실론 D분의 A. 자, 그 다음에 분극이라는 말이 지금 책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죠? 분극은, 요 그림을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배터리에 V라는 전압을 걸었다고 가정합니다. V라는 전압을 걸어서 여기에 이 양극이 음극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를 한번 플러스 4개의 전하를 공급을 하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4개의 전하를 공급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V라는 전하에 대해서 여기는 플러스 Q가 충전이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Q가 충전이 되는데 여기는 플러스 4개가 되죠. 플러스 4개가 충전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4개가 지금 충전되었어요. 그죠? 이 V라는 전압에 의해서 지금 그죠? 극판에 각각의 전하가 4개씩 지금 충전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극판선에는 뭐가 유전체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유전체. 그죠? 유전체가 이 전압을 걸어주기 전까지는 여기에 아주 랜덤하게 그죠? 무작위로 이렇게 그죠? 놓여 있습니다. 안에 유전체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랜덤하게 놓여 있다가 전압을 걸어서 여기가 플러스 4개의 전하가 충전되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4개의 전하가 충전되어 있으면 플러스 Q에서 마이너스 Q 쪽으로 쿨럼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전기력이 힘이 존재합니다. 힘이. 그죠? 전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기장이 형성돼요. 이런 식으로. 이 극판에서 극판 쪽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전기장이. 전기장을 한번 그려봅시다. 전기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죠?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플러스에서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향하더라는 거죠. 이의 방향이 전기장이라고 해요. 전기장. 전기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장. 조금 전에 유전체가 무작위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또 힘이 발생하면은 플러스 Q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되고 전기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그죠?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그죠? 방향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극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극성이 형성이 있다는 거죠. 힘이 이런 식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유전체가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던 유전체가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유전체를. 원래는 막 이렇게 막 무작위로 있다 가정해 보시면 이렇게 유전체가 이렇게 있었다 가정해 봅시다.
이게 힘을 받아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원래는 중성으로 있었던 게 그죠? 중성으로 있었던 게 힘을 받아서 그죠? 전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아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렇게 극이 분리가 됩니다. 이걸 유전분극이라고 해요. 유전분극이라고 해요. 유전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전분극의 결과로 뭐다? 이걸 전기쌍극자라고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쌍극이 아니면 양극이 발생한다는 거죠. 유전분극의 결과로 전기쌍극자가 생성이 돼요. 전기쌍극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전기쌍극자가 형성이 되고 결국은 전기쌍극자 모멘트가 발생하는데 전기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결국 이겁니다.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회전력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 토크라고 표현하는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그죠? 전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힘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여기가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다, 그죠?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잡아 당기려고 하겠죠. 이렇게 토크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 플러스를 이쪽으로 마이너스가 잡아 당기니까 이쪽으로 회전을 해서 이렇게 전기장의 방향으로 이 유전체가 배열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더라고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기쌍극자의 방향으로 배열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확대를 다시 해서 그리 보면은 안에 유전체가 많은 유전체가 안에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죠? 수많은 유전체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유전체가 이런 식으로 전기장에 의해서 그죠? 힘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주 많은 유전체가 배열을 하게 됩니다. 한 3개만 그려볼까요? 무수히 많은 그죠? 유전체들이 이렇게 배열을 한단 말입니다. 배열을 해서 극성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유전체의 전기쌍극자 모멘트가 발생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유전체가 배열을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전기쌍극자에 따라서 배열된 유전체를 잘 살펴보면은 안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있죠, 그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합을 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결합을 해서 중성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죠? 결합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해서 그럼 급한 가장자리에 여기 급한이 있잖아요. 이렇게 급한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급한이 그죠? 급한 가장자리에 마이너스 음전화가 3개가 있고 이쪽은 양전화 3개가 있죠. 이 음전화 3개가 다시 이게 뭐 플러스 Q 3개를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 플러스는 반대로 마이너스 Q 3개를 이렇게 유도를 해야 돼요. 자, 원래 V란 전압에 의해서 각 극판에 충전되어 있던 전압의 개수가 4개씩 충전되어 있던 게 극판 안에 유전체를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이 유전체가 전기장에 의해서 유전분극을 일으키고, 그죠? 그 결과로 전기쌍극자가 만들어져서 전기쌍극자 모멘트에 의해서 전기장을 따라서 일정하게 이렇게 랜덤하게 놓였던 게 그죠? 이렇게 일정하게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배열된 쌍극자들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죠? 이렇게 결합을 해서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중성처럼 그죠? 중성이 돼서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죠? 결국 극판 가장자리에만 전하들이 존재를 하더라는 거죠.
그 전하가 자기하고 다른 극성의 전하를 다시 유도를 하더라는 거죠. 지금 세 개를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이 세 개의 음전하가 극판에 세 개의 양전하를 유도를 하고 이 세 개의 양전하가 반대로 세 개의 음전하를 다시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V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하가 4개였고 다시 유전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하가 3개가 돼서 극판에 유전체를 집어넣어 보니까 그죠? 총 몇 개가 된다고? 전하가 7개가 충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시계도 살펴봤지만 C하고 입실론은 서로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C는 입실론 DVA. 유전체를 배터리에 그죠? 급한세에 집어넣어 보니까 충전되는 전화량이 더 많아진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급한 사이에 뭐 유전율이 큰 물질을 집어넣어야 더 배터리 용량은 커진다는 걸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할 수 있다. 그죠? 그것도 잘 기억해 두어야 될 내용입니다.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380을 보면은 제일 밑에 그림 15.6에 이건 1학기 때 했던 내용입니다.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그 A 그림 한번 봐보세요. Q1하고 Q2 사이에 거리가 R이잖아요. 그죠? 극성이 같잖아요. 그죠? F1, 2, F2를 잘 봐보세요.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걸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극성이 같다 보니까 밀어내는 힘이 발생하겠죠. 반발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반발력이 작용하는데 F1, 2라는 것은 뭐고? 전하 Q1이 전하 Q2에 작용하는 힘을 F1, 2라고 얘기하고, 그죠? F2는 전하 Q2가 전하 Q1에 작용하는 힘을 F2이라고 하는데 뉴턴의 제3법칙에 의해서 F1, 2와 2는 크기는 같고, 그죠?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이용한 예제가 15점인데 한번 15.1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정전기적인 평형 위치를 구하기 이렇게 되죠. 그죠? 목표 1차원에서 쿨롱의 법칙을 적용한다. 그림 15.7에서처럼 3개의 전하가 X축 위에 놓여있다. Q2가 원점에 놓여있고, 그죠? Q2로부터 거리 X만큼 떨어진 지점에 Q3가 놓여있고, 다시 Q3와 Q1 사이에는 2m, 2-x가 되어 있다. 그죠? 거리가 2-x만큼. 전체 Q2와 Q1 사이의 거리가 총 2m고, 그죠? Q2와 Q3 사이가 x니까 2-x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지금 3개의 전하가 놓여있다 이 말입니다. F2-3는 그 그림에서 보세요. F2-3가 뭐고? Q2 전하가 Q3에 작용하는 힘이잖아요. 그죠? 그죠? Q2 전하가 Q3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Q2 전하가 Q3에 작용하는 힘을 F2-3라고 얘기를 하고, Q2는 플러스고 Q3는 마이너스다 보니까 Q2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잡아당기겠죠. 자기 쪽으로. 그죠?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 힘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1-3는 뭔데? Q1이 전하 Q3에 작용하는 힘인데 Q1도 플러스네요. 그죠? Q3는 마이너스고. 그죠? 그럼 Q1이 Q3를 마찬가지로 잡아당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오른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한다. 그죠? 그죠? 지금 그림은 그런 그림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그림 15.7에서처럼 3개의 전하가 X축 위에 놓여있다. 양전하 Q1은 15 마이크로쿨롱, X는 2m고, 양전하 Q2는 6 마이크로쿨롱은 원점에 놓여있다. 음전하 Q3를 X축상의 어느 점에 놓아야 그 전하에 작용하는 힘의 합이 0이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힘의 합이 0이 되기 위해서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돼야 돼요. 맞죠? 그래야 그 힘의 합이 0이 될 거잖아요. 둘 다 양이라 그러면은 그 양을 더해서 0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면 둘 다 음이라면 음을 더해서 두 개를 더해서 0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양이 돼야 되고 반드시 하나는 반대로 음이 돼야 되고 그 크기가 같아야 두 벡터의 합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거라는 거죠. F13 벡터 그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그죠? 결국은 그죠? F13 두 벡터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돼야 두 벡터의 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이쪽으로 넘겨봅시다. F12는 마이너스 F23 이게 바로 뉴턴의 그죠? 제3법칙으로서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그럼 이걸 굳이 이렇게 벡터로 해석을 하면은 아무래도 스칼라보다는 벡터가 방향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식이 복잡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풀 수 있죠. 그죠? 어떻게? 양변의 절대값을 씌웁니다.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버리면은 그죠?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두 전화 Q하고 Q2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거리의 제곱의 범위라고. 그죠? 두 전화의 급의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비례상승 4파이 입실론분의 1이라고 그러고.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 그대로. 절대값 4파이 입실론의 거리의 제곱이다. 그죠? 거리는 R12다. 그죠? R12의 제곱. 거리의 제곱의 범위라고 두 전화 Q1과 Q2의 곱에 비례하다는 거죠. 이게 쿨롱 법칙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마이너스 극성 필요 없죠. 무시해버리면 되죠. 4파이 입실론에 R23다. 그죠? R23의 제곱, 거리의 제곱의 범위라고 두 전화의 곱에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